저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인공지능 통신입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약간 프리뷰 형식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요. 요거 수업 자료는 어젯밤에 올렸는데,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구글에서 갖고 온 겁니다. How AI works in everyday life라는 건데요. 여기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을까 모르겠지만 클릭을 해볼게요. 연결은 돼 있는데 스피커가 나올까 모르겠군요. Every day, AI helps people with their personal lives, jobs, transportation, education, health, and more.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AI랑 사실 같이 살고 있는데 personal life, job, transportation, education, health, and more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Maybe even without them realizing it. Here are some examples of AI in action on a typical day. In the morning, a teenager wakes up and uses facial recognition to unlock her phone. 방금 facial recognition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AI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recognition은 일단 AI 영역 중에서 컴퓨터 비전에 속하는 거죠. 내가 대학원 처음에 들어갔을 무렵에 내 친구가 컴퓨터 비전 랩에 갔었는데 그때가 1998년이었는데요. 컴퓨터 비전은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전 아주 좋아요. 네. She scrolls through social media feeds to see what's new. 방금 나온 말, scroll the social media feed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소셜 미디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SNS예요. 우리나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보통 영미권에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Mission to unlock her phone. She scrolls through social media feeds to see what's new. 지금 그래서 소셜 미디어 피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계속 피딩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recommendation, 추천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recommendation 시스템 또는 recommende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쪽에서 한 2008년부터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빅테크 시간에 넷플릭스 무비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 얘기할 때 아주 간단하게 터치를 할 거예요. 오케이? Then she asks the voice assistant on her phone what the weather is going to be like that day, so she knows how to dress for school. 그리고 지금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들어가겠죠. 요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 비전은 비전 없다고 하던 친구는 지금 창업해가지고 서울대에서 박사 받고 창업해가지고 수프리마 지문인식 하여튼 그런 회사 사장이고 음성인식 하던 친구는 언어를 약간 말을 더듬어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음성신호 처리 랩으로 진학을 해서 군대를 안 가고 카네기 멜론으로 유학을 가서 음성인식 외길 1998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이냐 26년간 음성인식 외길을 살아오다가 삼성전자에서 전무 부사장까지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IEEE 스펙트럼이라는 매거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여러분이 스튜던트 멤버십 가입하면 매달 보내줘요. 뭔지 모르는구나. IEEE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란 말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공학의 전 분야에서 그냥 매거진적인 그런 성격의 아티클을 뽑아가지고 여기 실어주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튜던트니까 그 학생 멤버십 가입하면 우편으로 날라오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학생은 아마 스튜던트 멤버십은 20불? 30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IEEE 스튜던트 멤버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친구는
가입하세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스피치 레코니션 외길 인생을 살았던 이 친구가 여기 3월 달에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음성인식의 권위자 뭐 이러면서 뭐 어쨌다는 거냐.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런 거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해도 좋겠다. 안 할 거죠, 아무도. 저런 귀한 돈을 왜 저기에. 오케이. A college student uses an app on his phone to deposit a birthday check from his grandmother. 할머니한테 받은 birthday check을 디파짓 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여전히 체크를 써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100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돈 대신에.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다가 디파짓을 하면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돈이 들어와요. 굉장히 슬로우한 시스템인데 여전히 씁니다. He takes a photo of the check and the app automatically reads the handwriting to figure out the amount. 옛날에는 그래서 책을 디파짓 하면은 그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 비전 또는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런 걸 써가지고 핸드 디짓을 인식을 하죠. 손으로 쓴 그런 숫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실습 또는 과제로 핸드 리튼 디짓 인식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첫 시간에 얘기를 못 했는데 중간중간에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야 돼요. 이미 뭐 이렇게 갖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실습을 몇 번 정도 했었죠? 작년에? 5번? 6번?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오케이. He then deposits it into his account. Meanwhile, a younger student uses a different app that is teaching her a new language. The app listens to what she says and can recognize what she's saying even if she makes mistakes. 그래서 언어 배우는데 챗 GPT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챗 GPT하고 영어로 대화하면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대화가 되거든요. 네. The app then gives her personalized feedback on her pronunciation. At the same time, a person gets in their car to go to work, and a navigation system plans the fastest route based on current traffic.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사실 뭐 AI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 저기에 내비게이션에 쓰는 것이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대학원 우리 1학년 1학기 때 최적화를 다 듣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 내비게이션에서 쇼티스트 패스 찾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지난 학기 때 내 수업 혹시 들었던 사람? 그때 했었나요? 아니 공학 프로그래밍을 들었고 그게 바뀌었어.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안 들은 거야.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들은 사람? 그때 우리 쇼티스트 패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런 거 할 때 했었지. 그래가지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래서 쇼티스트 패스는 다익스트라라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교수님이 만든 거라서 그 이름을 따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란 것이 있는데 쇼티스트 패스를 찾고요. 그 최적화는 동적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코딩도 프로그래밍이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또 다른 표현이 나오겠지만 linear programming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래밍들이 있는데 코딩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고 linear programming, dynamic programming, linear programming 있으니까 non-linear programming도 있겠죠. 근데 왜 저기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다이나믹 코딩, 리니어 코딩, non-linear 코딩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프로그래밍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최적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코스트 펑션이 있을 때 미니멈 포인트를 찾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주구장창 하던 것이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구간
최대 최소, 극대극소 맨날 이런 거 따졌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풀어가지고 따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으로 풀어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푸는 경우에는 미니멈 포인트가 클로즈 폼으로 뿅 하고 주어지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못 구하고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데는 이터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션에 대한 강조는 내가 공학 프로그래밍 또는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했었나요? 안정환 했었나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문제가 AI 문제고 최적화 문제고 이럴 때 반복적으로 한 번에 못 구하니까 반복적으로 하지만 점점 해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한 메소드를 뜻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루프, 이터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컨디션, true인지 false인지 돌다가 멈춰야 되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최적화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 가서 배울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뒤에 글씨 보이나요? 줄여서 RL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In the car, they listen to a music streaming service, which already knows what types of songs they like, based on what they listened to before. 사실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그냥 여러분 취향 여태까지 패턴 봐가지고 이런 노래를 좋아할 것 같다고 추천해주는 거는 지금 멜론이나 이런 데서 다 해주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레커멘더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When a factory worker arrives at her job, she sees that, as usual, humans and robots are both assembling cars. The robots do some of the more dangerous or repetitive tasks, like welding or painting. 웰딩이 뭐예요? 웰딩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 페인팅은 해본 적 있으니까 알잖아요. 웰딩이 뭐예요? 찍으세요. 그치, 용접이지. 이런 위험한 것들은 기계가 다 대체를 하는 거죠. 반복적인 거, 위험한 거. AI helps the robots recognize the tools they need to pick up or check parts to make sure they have been cut exactly right. When the cars are completed, computers help manage inventory and plan. 여기 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manage inventory and efficient shipping routes to deliver them around the world. manage inventory and plan efficient shipping routes. 이런 물류, 여러분은 물류 별로 생각 안 해봤겠지만 물류 최적화가 또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고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물류 최적화를 지칭하는 용어. 로지스틱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경제 경영 이쪽에서 합니다. 걔네는 그래서 로지스틱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들으면 이게 물류 최적화구나. 이거를 만든 물건을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재고 관리가 또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일련의 최적화 과정들. 그래서 이 최적화는 AI에도 당연히 쓰고 사실 AI가 옵티마이제이션의 서브셋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적화 방법론만 연구를 하는 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는 전자공학이라서 스펙트럼이 엄청 넓거든요. 진짜 풀 스펙트럼이거든요. 수학과 프로그래밍과 회로와 반도체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자과는 당연히 반도체, 회로, 컴퓨터, 그 다음에 기계, 자동차, 수학, 물리, 다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 거의 전 분야를 다 하고 있는데 최적화만 하는 학과가 어디예요?
한국말로? 모르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모르지. 산업공학이에요. 영어로는 뭐예요? Operation Research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전공 분야 정할 때 또는 유학 가서 뭐를 공부할지 고민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Operation Research는 O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R에서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코어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죽어라 수학만 해요, 거의. Now, meet a farmer who's checking on her crops. She notices that some of her plants look unhealthy. She pulls out her smartphone and uses an app to take a photo of the leaves. The app can detect crop disease and also identify harmful insects. The app identifies the problem and recommends treatment. 방금도 잎 찍어가지고 거기 노란색 아니면 이런 무슨 반점 무늬 이런 거 봐가지고 어떤 병충해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컴퓨터 비전의 어플리케이션이죠. A surgeon is using AI to help make a medical diagnosis for a patient, and then a robot helps her perform a successful surgery. Afterwards, she goes to visit patients in a nursing home, where robots gently lift seniors in and out of bed. 좀 새드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 인구가 이제 0.7명도 안 되고 0.6 얼마로 떨어졌다며요. 뉴스 보면 그래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를 해야 되는 간병인에 대한 그런 이슈, 비용 부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로봇가 이렇게 침대에 눕혀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계속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욕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피부가 한 곳이 계속 압력을 받으면 거기가 물집이 잡히는데 그게 그러면 안 좋은데 등등등을 로봇가 이제 해주겠군요. And help them move around. In the meantime, a traveler needs to book a flight to another city. An automated customer service chatbot helps him book his ticket on the phone. Once he's on board, autopilot flies the plane for much of the flight. AI is even used in space.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 astronaut talks to a free-floating robot that helps with chores and does jobs that are risky for humans. Now that you've learned about how other people use AI every day, think about how you use it. Spend a few minutes thinking about this question. What are 3 ways that you or someone you know uses AI?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3가지 정도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AI라는 AI 이러고 있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트 1에서 쓰는 교재는 Learning from Data 중에서 발췌한 것들 슬라이드는 올려줬잖아요. 그 책 이름이 Learning from Data고 그 책이 쓰여진 시기는 2012년이에요. 네, AI 시대에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센스만 모아놨으니까 그 에센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걔는 머신러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AI, 머신러닝 이런 용어들을 사람들이 혼용해서 썼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 그러면 AI는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을 다 커버를 하고 그리고 동네 슈퍼 아줌마까지 AI 하고 언론에서도 항상 저런 용어를 쓰죠.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고 AI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계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머신은 기계공학의 머신도 머신이지만 우리 자동화된 모든 애들은 다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IBM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죠. 컴퓨터도 머신이에요. 그래서 그 머신이 러닝을 하고 그런 방법론들을 다루는 게 머신 러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느낌이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지칭을 하고 언론이나 동네
슈퍼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뭐 AI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AI라는 이 용어가 주는 팬시함이 더 크잖아요. 머신러닝, 러닝머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AI를 그냥 보편적으로 요새는 그냥 계속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도 막 헷갈리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약간 훨씬 더 한정적인 느낌으로 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최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언어는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원래 뜻은 AI는 굉장히 그냥 포괄적인 슈퍼셋이고 AI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머신러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여러분 이 중에 이미 저기 인공지능 딥러닝 개론 들은 사람 누구였죠? 거의 없죠. 네, 어쨌든 4학년 2학기 때 딥러닝이란 거를 아마 많은 친구들이 들을 것 같은데 머신러닝에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것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많은 것들을 딥러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이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써요. 거의 딥러닝. 그냥 크게 AI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혼용해서 써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게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더 최적화했습니다.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더 좋게 했습니다라는 말을 더 최적화했습니다라고 막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최적인데 더 최적화했대.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최적화는 좋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지금 이 수업 또 최적화 이런 데서 말하는 최적화는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는 미니멈 또는 맥시멈을 뜻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벌써 30분이 지났나?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How AI Works in Everyday Life 라는 건데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침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 알파고 벌써 8년 전이네요. 네. 그러고 딥마인드에서 만든 저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 이미 다 옛날 얘기예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 위에 두 가지를 구현하는 데 들어간 기술은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에요. 강화 학습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AI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이거는 정답이 있는 상황이에요. 인풋이 이럴 때 아웃풋은 이거야 된다. 둘 사이의 관계를 매핑을 잘 찾아봐라 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supervised의 반대는 unsupervised겠죠. unsupervised learning. 얘는 정답이 없는데 알아서 배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un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의 예. 정답. 알파고 제로인가? 알파고는 정답이 없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못했다고 막 이렇게 꾸짖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 리워드라고 하고 그렇게 정답은 모르겠지만 잘했다 못했다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행동을 강화한다고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런 알파고, 알파스타 이런 애들은 다 이 강화학습으로 한 겁니다. 강화학습은 아까 말했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수학적인 거에서 익스페리멘트를 엄청 잘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든 애예요.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은 없지만 뭔가 패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클러스터링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군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집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패턴을 보면 얘들끼리 모아놓는 게 좋겠고 얘들끼리 모아놓는 게 좋겠고 그런 클러스터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수업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이 supervised learning에 집중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속하는 것 중에 또 오토인코더가 있는데 이 오토인코더는 4학년 2학기 인공지능 딥러닝 개론에서 커버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AI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 full self driving. 저 테슬라 저거 막 FSD 된다고 막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가 저런 얘기할 때 나는 지금 속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했죠. 다 속았지 그냥.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런 코트 들어본 사람. Fake it till you make it.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물건 안 만들었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기 산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서 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FSD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버즈워드에 속아가지고 한 몇 년간 정말 되나보다 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이제 별로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통신 좀 이따가 챗GPT한테 물은 거를 알려줄게요. 그리고 통신은 계속 발전을 해서 우리 이 지상에서 하던 기지국 중심의 통신에서 위로 3차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지국이 드론 형태로 또는 그 UAV, Unmanned Aerial Vehicle 형태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런 모바일 기지국도 있고요. 또 이런 저궤도 위성, 테슬라가 만든 스타링크처럼 지구를 저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돌고 그 이유는 저궤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저궤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6G는 이런 위성 통신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비이클만 나왔는데 Unmanned Aerial Vehicle은 비행기거든요. 드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미래의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신도 3차원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G에서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G will be all about collaborative AI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말할 분산 컴퓨팅과 분산 학습과 federated learning과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분야예요. 자,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좀 있죠. 탈도 있는 챗GPT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챗GPT 유료 버전 쓰는 사람 한 달에 29,000원 낼 만한 값어치를 하나요? 코드를 잘 짜주나요? 그래요. 무료 버전 쓰는 사람, 안 써본 사람, 안 써본 사람은 없군요. 네. 그래서 이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고요. 처음에 GPT라는 표현을 썼을 때 GPT, 거의 CQY 아니면 DLG 그냥 아무 알파벳 3개나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내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GPT가 고유명사처럼 됐잖아요. 챗 GPT라고 안 하고 그냥 GPT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이게 챗 GPT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챗 GPT 너무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저 거대 모델, large language 모델로 만든 챗 GPT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로 하면 뭔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뭔가 파라미터 웨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선형 모델에서는 입력이 벡터로 들어오면 각 벡터의 웨이트들을 곱하고 그걸 더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선형 모델이죠. 그래서 인풋이 n 차원이면 제일 기초적인 선형 모델은 웨이트가 n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이게 계산이란 게 그냥 더하기 곱하기 그게 다예요. 거기 하나 추가하면 non-linear 모델이 하나 들어가서 뭔가 y는 x꼴이 아니라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어떤 비선형을 띠는 뭐 이런 비선형을 띠는 어떤 non-linear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거가 사실은 다예요. 더하기 곱하기 이런 non-linear function.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챗 GPT의 그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일까요? 찍으세요. 검색하세요. 몇 개 나오나요? GPT-4 파라미터 개수. 빨리 찾는 사람에게는 보너스 점수를 주나니? 1750억 개? 1750억 개? 1조 7,500. 갑자기 왜 10배가 됐어? 1조 7,500억 개. 영어로 검색을 하면 뭐라고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빌리언으로 나올 텐데. 트릴리언으로. 얼마 트릴리언? 1.76 트릴리언. 아? 100트릴리언이 갑자기 100 트릴리언이라고? GPT-4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7 얼마인데 이렇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의 트릴리언이 그럼 우리나라 말로 조잖아요. 1.7조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지금 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어차피 파라미터 하나 저장할 때 그거를 4바이트에 저장을 한다면 여러분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해야 되니까 파라미터 하나에 4바이트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1.7족에 5, 뭐 1억, 5, 아마 이럴 텐데 저기다가 4바이트를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곱하기 4 바이트. 얼마가 나오죠? 6.5 정도 나오는 건가요? 6.3인가? 얼마예요? 7점 얼마예요? 7 뒤에는 뭐예요? 테라바이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SSD 용량이 얼마예요? 그치, 1테라지. 좀 많긴 하구나. 어쨌든 내가 내 집안에는 2테라, 하여튼 몇 테라. 그 SSD의 용량하고 그냥 컴패러블한 숫자잖아요. 거기에 거의 세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그게 생성형 모델이에요. 아니, 어떻게 컴퓨터 몇 대 모아놓은 거에 그 저장 공간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네. 근데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챗GPT에서 쓴 그 LLM, Large Language 모델에 들어가는 트랜스포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더하기 곱하기 하고 결국 그게 매트릭스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데 어떻게 워킹하지? 물론 거기에 약간 요런 요소도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게 워킹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챗GPT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에요. 생성형 모델인데 생성형 모델이란 말의 뜻은 아웃풋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성형 모델을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는 예전에 생성형 모델 연구하던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 그냥 픽셀 이미지가 있어요. 까만색, 하얀색. 픽셀 알죠? 여러분 픽셀. 그래서 가령 이게 128 바이 128짜리 픽셀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에 말이 달려가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100장, 1000장, 10,000장 이렇게 학습을
그런 이미지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말이 딱딱딱딱딱 가는 모양, 폴로 그 로고 같은 그런 모양. 그래가지고 이런 레졸루션을 갖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128 곱하기 128이니까 얼마지? 얼마죠? 128 곱하기 128은? 2의 14승 8092 곱하기 1024. 하여튼 그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벡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벡터.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차원이 128 곱하기 128의 길이를 갖는 벡터가 있는데 이런 벡터를 갖다 놓고 이런 벡터가 뭐 10만 개, 100만 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벡터를 가지고 그 벡터를 표현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확률에서 나오는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 말 뭐 10만 장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벡터가 10만 개가 있는 거고 거기서 이 벡터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확률적인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된 데이터에서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 probabilistic distribution, 줄여서 그냥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낼 수 있고, approximation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확률 분포,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스몰 x는 샘플일 때에 우리 샘플 데이터 가지고 어떤 확률 분포를 만들어 추정을 해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 하면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샘플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하는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 10만 장 이미지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그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미지를 계속 샘플을 해내면 다양한 형태의 말 동작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우리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확률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는 여러분 뭐 질문 유도 신문 이런 거 해보시면 알 텐데 자기가 말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다만 여기 말의 이미지에서 내가 아까 뭐 10만 장으로 학습을 했다 그랬는데 챗 GPT는 그냥 인터넷에 공개된 그런 텍스트, 전문 용어로는 코퍼스라고 하는데 그런 다큐멘트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거를 패턴 인식 같은 차원에서 뭔가 확률적인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재조합해서 이렇게 내뱉어줘요. 그래서 참 거짓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뉴스에서 뭐 인공지능이 자아가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물었더니 뭐 인공지능이 뭐 인류를 뭐 멸망시키려고 뭐 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1년 전쯤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인공지능 알고 보니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쓴 텍스트가 어딘가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rue, false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무슨 현상이 생겨요? hallucination이라고 표현하는 환각이 생기죠. 사실과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통신이 뭐냐고. 인공지능 통신 수업을 2021년에 처음 만들고 이거 세계 최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줬어요. 인공지능 통신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통신 과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향상시키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거나 생성하거나 매개하는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을 포함할 수 있으며 통신과 고객 서비스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일단 우리 통신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S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S가 빠지면 저거는 우리나라 말로 뭐냐 하면은 뭐예요? S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아니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부 있잖아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있잖아요. 거기 통신학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S가 빠지면 우리나라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옛날 말로는 신문방송학 뭐 그런 거예요. 근데 S가 붙으면은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론의 뜻이라서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학 갈 때 원서 쓸 때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뭐 이런 거를 골라야 됐는데 Department of Communication을 골라가지고 가봤더니 신문방송학과에 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네. 근데 지금 얘는 인공지능 통신을 저기는 Communications로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부터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AI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보니 저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통신의 분야가 자연어 처리, 우리 챗GPT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죠. 그리고 음성 인식 생성, 뭐 저기 써놨죠. 감성 분석, 아까 그래서 뭐 추천, 음악 추천 이런 거죠. 자동 번역, GPT의 아주 메인 중에 하나고요. 개인화 추천 시스템, 레코멘더 시스템. 이미 나는 저기 넷플릭스 레코멘더 시스템을 하고 있었는데 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이메일 필터링, 텍스트 수정, 그리고 원래 내가 메인으로 생각했던 게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통신 네트워크 최적화. 최적화, 오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AI를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심해서 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서강대 김웅석 교수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요만큼 나옵니다. 딱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저기 우리 서강대학교 내 홈페이지에 써놓은 얘기들이거든요. 요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거기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뒤에 뭐 받았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영어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Tell me about Professor 홍석 Kim의 서강 유니버시티. 엄청 많이 나오죠. 다 많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데 심심한 친구들은 읽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약간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생성형 모델이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그 사용 패턴이 반영이 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2페이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영어로 되어 있는 나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아까 한글 저거 정보는 내 홈페이지에 그게 다거든요, 진짜. 근데 어디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챗 GPT는 사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막 이거 보면 막 챗 GPT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AI 통신을 위한 머신러닝 기초를 할 건데 What you need to know in advance. 그래서 일단 미적분학 1, 2 당연히 다 들었을 건데 리마인드를 좀 하세요. 특히 우리 체인 룰 그리고 다변수 함수, 멀티베리어 캘큘러스죠. 다변수 함수니까 그레디언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코딩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쓸 겁니다. 파이썬 안 써본 사람 한 명도 없군요. 네. 그 다음에 선형대수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내가 어제 서강대학교 와서 가장 많이 배운 2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한테 그러니까 배움의 소스를 떠나가지고 그냥 가장 많이 배운 2시간이었는데 우리 석박통합과정 4학기 학생한테 뭐를 배웠냐 하면 양자 컴퓨팅의 기초를 배웠거든요. 뜬금없이. 양자 컴퓨팅의 기초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물리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에서 양자 역학 하죠? 안 해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양자 컴퓨팅 하려고 그러면 양자 역학을 알아야 되고 양자 역학 하려고 그러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걸 슈레딩거 고양이는 알겠는데 막 그렇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이퀘이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편미분 기호, 시간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요상하게 생긴 뭐 이런 기호는 뭐 H인데 막 꼬불꼬불 생긴 H, 그리고 다시 또 이 요상하게 생긴 요런 게 있거든요.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맨날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물어보면 막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근데 양자 컴퓨팅에 여기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쪽 영역에서 접하는 노테이션이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V라는 벡터, 아까 내가 여기서 표현한 이 V라는 벡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쁘게 쓸 때는 뭐 이렇게 여기 볼드로 해가지고 막 쓸 수도 있죠. 또는 공학 수학에서 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쓸 때도 있었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요 기호 대신에 요 기호를 써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V는 벡터다. 근데 칼럼 벡터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할 때 이게 칼럼 벡터인지 로 벡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로 벡터예요. 로 벡터, 칼럼 벡터. 일단 이것만 알아도 양자역학 반은 아닌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일단 진입 노테이션에 의한 진입 장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오는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불리는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이 해밀토니안 H라는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시작은 수학에서의 그 공리처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아니 유클리디안 그 기하학이 공리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양자역학도 세 가지 공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공리가 입자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하는데, 걔는 이런 편미분과 벡터,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하고 그냥 시작을 해버려요.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리예요. 근데 왜 쓰나요? 워킹 해가지고 우리 핵폭탄도 터졌고, 오펜하이머 본 친구들 그때 막 양자역학이 막 하면서 막 오펜하이머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평화적으로 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리를 세 개가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할 때 지금 이 선형대수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예요. 오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복습하세요. AI에도 중요하지만 이런 양자 컴퓨팅에도 중요하고, 양자 컴퓨팅은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신하는 아는 교수님들도 양자 컴퓨팅을 공부를 요새 하고 있어요. 물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probability.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사고를 약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연속입니까? 책에서는 그래서 어느 책에서? 옛날에 과학책에서 플랑크 상수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고. 저자가 누구예요? 이탈리안 과학자인데. 카를로 로벨리? 맞아요. 책 제목이 뭐였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다니.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본 사람. 혼자서 되는 거예요. 카를로 로벨리라는 이탈리아의 이론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 중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뭐 그런 약간 대중 물리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천재겠죠. 그리고 요새도 계속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 쓰면 나한테 이렇게 피딩이 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우리 AI에서도 계속 모델 얘기를 할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모델이란 표현은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무슨 모델, 이런 모델, 저런 모델. 근데 모델이란 말을 쓰는 순간 실제가 있고 모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는 그러면은 실제거든요.
이거를 뭐 어휘로 써도 되고 I로 써도 되는데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대충 비슷하게 여기서는 그 책 제목은 이건데 여기서는 실제 리얼이라고 할게요. 네, 이거의 반대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어떤지 우리 물리적인 현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모델링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모델을 통해서 뭔가 티어리를 디벨롭을 하고 그거를 다시 현실에 적용시켜서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공학수학 2, 1 뭐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서도 우리 편미분 방정식 챕터 12인가요? 웨이브 이퀘이션, 히트 이퀘이션 할 때 얘 모델링 얘기 나오거든요. 스트링, 뭐 가정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모델링을 내가 그때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실제가 있고 여기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지? 이 probability. 여러분은 여태까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시간과 공간은 당연히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의심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술된 이퀘이션을 통해서 뭐 문제도 풀고 막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학 수학에서도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저기 우리 연속이 있고요. 연속의 반대말은 불연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기 discrete한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산. continuous discrete. 그래서 어떤 함수를 얘기할 때, 뭐 f of x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x 실수 또는 뭐 펑션이 연속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배우면은 거기서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는 시간도 연속이고 뭐 다 연속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로 다루다가 그거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양자화시키죠. 그래서 델타 t만큼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밸류 값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CD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시키죠. 그래서 시간도 퀀타이제이션 시키고 이 밸류 값도 퀀타이제이션을 시켜요. 그렇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거치면 그거 가지고 컴퓨터에서 디지털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에서 디스크리트로 넘어가는 어프락시메이션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가 그거의 증거니까. 동의하나요? 근데 이거 사실은 시간도 공간도 불연속인데 디스크리트인데 이거를 연속으로 모델링을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표정이 안 좋은데? 표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군요. 우리 저기 예비군간 친구의 친구. 그 뒤에 낯익은 친구. 그 옆에 김준희인가 이준희인가 무슨 준희인데. 이준희.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디스크리트에서 컨티뉴어스로 가는 게 모델링이다.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소년지. 네, 어떻게 생각해요? 잘 뭐 생각을 안 해봤겠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델은 뭘로 기술되냐 하면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돼요.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시간당 증가하는 환자 수는 사실은 1, 2, 3, 4 정수인데 그냥 연속인 베리어블이라고 치고 그래서 시간당 증가하는 환자 수는 현재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 수와 감염될 수 있는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 수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우리 사람 수는 정수, 자연수, 디스크릿인데 굉장히 잘 모델링이 됩니다.
확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거를 보면 디스크리트한 거를 연속으로 모델링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데 거부감이 없죠? 워킹하니까. 그리고 실제 우주의 시간과 공간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연속으로 모델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카를로 로벨리 그 분의 책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연속일 필요가 없다. 공간도 연속일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관심 없지 이런 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양자 컴퓨팅, 미래에 핫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세상 모든 거는 확률입니다. 입자가 존재하고 안 하고 이것도 다 그냥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건 확률이다. 하물며 근데 머신러닝 AI는 확률이 아니겠어요? 이것도 확률이에요. 선형돼서 확률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 최적화 중에서 쉬운 게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컨벡스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네, 컨벡스 펑션은 이렇게 생긴 게 컨벡스 펑션이고요. 2차 함수, 4차 함수. 꼭 그런 건 아니지. 2차 함수. 네.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선을 그었을 때 이 함수 값이 얘보다 항상 같거나 작으면 그게 컨벡스 펑션이고요. 펑션이 컨벡스하다는 건 그 뜻이고 어떤 셋이 컨벡스하다라는 거는 이런 건 컨벡스 셋인데 임의의 두 점을 잡아가지고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 그 셋 안에 속하면 그게 컨벡스 셋이에요. 가령 이런 셋은 컨벡스 셋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점 잡아가지고 직선을 그으면 저 셋 안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베리어블이 x라는 베리어블이 이런 컨벡스 셋 안에 있고 f of x라는 펑션이 이런 컨벡스 펑션이면 컨벡스 셋에서 정의된 컨벡스 펑션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쉽다는 얘기는 이미 솔루션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솔루션은 그리고 여기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면 돼요.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게 최적화 이론이고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최적화는 non-convex optimization이라고 불려요. 이 constraint set이 convex가 아니고 이런 형태라던가 펑션이 convex가 아닌 다른 형태라던가. 오케이? 당연히 non-convex optimization 어렵고요. AI에서 쓰는 최적화는 저 convex optimization인 경우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리스트 스퀘어, 슈도 인버스 얘기할 때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나오는 거 하나. 나머지는 다 non-convex optimization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얘기를 할 거고요. 컨벡스냐 non-convex냐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리니어냐 non-linear냐라고 구분할 수도 있어요.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오브젝트 펑션이 그냥 벡터 A 트랜스포즈 X 이건 다 벡터들이에요. 또는 매트릭스 하여튼 선형으로 기술된 그리고 이 constraint set도 그 매트릭스와 벡터로만 이루어진 그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애들은 non-linear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 LP는 솔버가 다 잘 풀어줍니다. 매우 빠르게. 상용 솔버들이 아주 잘하는 영역이고 이쪽은 non-linear 프로그래밍은 일반적으로 풀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non-convex optimization과 non-linear 프로그래밍은 동치인가요? 아닌가요? 지금까지 들은 설명으로? 아니지. 왜냐하면은 컨벡스인데 오브젝트 펑션이 이런 2차 함수꼴로 되어 있는 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고 non-linear 프로그래밍이지만 쉬운 거지. 오케이. AI와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어떤 사람의 뷰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맞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인공지능과 통신이 결합되는 방식은
일단 어쨌든 어떤 서비스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봤지만 뭐 face recognition, intelligent manufacturing, trajectory identification, transportation control 뭐 이런 하여튼 서비스가 있고요.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의 통신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nfrastructure layer는 기지국, 단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여기 클라우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여기 엔드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기지국인데 그 기지국이 전진 배치되면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엣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자원은 특히 무선 통신 자원은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시간, 공간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는 통신 자원을 잘 배분해서 사이좋게 나눠서 써야 돼요. 여러분이 동시에 다 와이파이 쓰려고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 리소스를 평화롭게 나눠서 쓰는 거를 리소스 매니지먼트, 라디오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최적화의 영역입니다. 뭐 여기서 근데 굳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스케줄링 옵티마이제이션 뭐 주로 같은 의미로 쓰고요. 이 AI 커뮤니케이션즈의 최적화 방법론으로 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강화 학습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쓸 수도 있고요.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쓸 수도 있고요. 등등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AI 뭐 뉴럴 네트워크들 뭐 CNN, 뭐 RNN 등등등 그리고 그 툴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실습은 파이토치로 할 거예요. 파이토치 써본 사람? 파이토치 말고 다른 거 써본 사람? 오, 파이참은 그러니까 파이참은 저기 우리 그게 좀 다르지. 그러니까 파이썬을 위한 거고 파이썬을 위한 IDE가 파이참인 거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AI를 위한 패키지, 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를 쓰는 사람도 있고 파이토치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는 파이토치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도 다 파이토치로 할 거예요. 뭐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인공지능 통신에서 얘기했던 데이터가 도처에 흩어져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 센터에 모여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쓰는 이런 스마트폰 이것도 한번 볼까요? Machine learning on Google Cloud is a secure way for making products smarter over time. The power of mobile devices has allowed us to improve privacy by running machine learning directly on your phone. machine learning directly on your phone. 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을 여러분 폰에서 뭔가 배우고자 합니다. So, your phone will quickly feel even more personal. And it's better for your data plan and battery life. Federated learning is a new technology that enables your phone to learn from other devices while keeping your data private and secure. 계속 강조했던 용어죠. 내가 쓰는 그 텍스트 패턴만 가지고 내 다음에 쓸 용어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하면 더 잘 되는데 그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는 안 할 거예요.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while keeping your data private and secure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Here's how it works. First, your phone downloads a generic machine learning model. After your phone 지금 generic machine learning 모델을 다운로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서버가 뭔가 만들어서 일단 줍니다. 그러면 각자 그 모델을 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요. 오케이? personalizes and improves its model, it computes a summary about the changes. 그래서 자기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변화량을 올려도 되고 또는 자기가 업데이트한 새로운 모델을 올려도 됩니다. 어쨌든 각자 학습한 결과를 내 데이터는 냅두고 학습한 결과를 모델을 뭐 뉴럴 네트워크를 파라미터를 서버로 보냅니다. Thousands of summaries are anonymously combined when phones are plugged in at night.
This provides a global improvement to the model.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임프루먼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아까 1000개의 뭐 스마트폰을 가정을 했으니까 1000개가 각자 학습한 거를 한데 모아가지고 다시 글로벌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뿌립니다. Makes it work better for everybody. So you get a smarter phone, and your data stays in your hands. 네, 이게 구글이 만든 Federated Learning이고요. 팬시해 보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덤할 정도로 간단해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저 논문이 몇 번 인용됐는지 볼까요? scala.google.com 써본 사람, 안 써본 사람, 써본 사람, 하나, 둘, 셋, 넷. 많이 썼군요. 페드 구글 스칼라는 학자의 기본입니다. 페드 에버리지, Federated Learning, 페드 에버리지, Communication Efficient. 이게 첫 논문인데 안 나오네. 이렇게 조금 인용됐을 리는 없는데. 페드 에버리지, Communication Efficient Federated Learning. 이 정도보다는 더 됐을 텐데. Communication Efficient Learning. 기대와는 달리 검색이 잘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 저자 이름 맥마한 나왔군요. 여기 14,000회 인용이 됐어요. 14,000회면은 많은 건가요? 뭐 이러겠지만 엄청 많은 거예요. 10번 넘게 인용돼도 많이 됐다고 하고 100번 넘게 인용되면 와, 막 이러고요. 1000번 넘게 인용되면 막 이러고요. 10,000번 넘으면 거의 뭐 이쪽 분야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중에 다 데리베이션 하겠지만 진짜 간단해요. 그리고 그 간단한 거가 워킹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시킬 여지가 많다는 거죠. 수업 중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왜 분산되어 있느냐,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뭐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의료 데이터는 병원 밖으로 못 나가요. 물리적으로 아예 못 나가요. 병원 밖으로 나가면 불법이에요. 오케이? 에너지 데이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업들이 그런 조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Federated Learning을 써서 학습을 합니다. 뒤에 Distributed Learning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 스탑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1으로 넘어갈 건데 질문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볼게요. 네. 땡큐.